우리가 미국의 강달러 정책이 끝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우리가 방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좋게만 생각해도 안 된다는 거. 1970년도에 이제 미국은 어땠냐면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베트남이란 전쟁을 했었고, 베트남을 누가 도와줬죠? 베트남을? 소련이 도와줬죠. 소련이 베트남을 도와주면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베트콩한테 진 거죠. 그리고 중동에서도 외교적으로 어떻게 됐죠? 굉장히 고전했죠. 그리고 나서 또 중동의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쟁부터 시작해서 중동전쟁 하니까 오일 가격 미친듯이 올라가죠. 유가 뛰고 오일 쇼크 나고, 그때 당시 경기 침체, 물가 급등, 물가 불안 진행되다 보니까 경제는 꼬꾸라지는데 물가까지도 어떻게 돼요? 미친듯이 올라가.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쭉 아예 그냥 늪에 빠져가지고 암흑기를 보냅니다. 1970년도에. 그때 당시에 1971년도 이전에 금 1온스당 달러를 35달러, 쉽게 말해서 1온스 금을 주려면 35달러를 줘야지 교환이 가능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월남전쟁 때 돈이 필요하지. 군인들 월급도 주고 전쟁 총도 만들어야 되고 폭탄도 찍어야 되고 돈이 너무 필요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금본위 제도였죠. 내가 갖고 있는 금만큼만 화폐를 찍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금이 내가 계속해서 수요가 없어. 화폐를 더 많이 찍어야 되는데 전쟁 자금 때문에 금이 들어오는 수요는 일정해. 그럼 그러다 보니까 금은 예를 들어서 금은 뭐 한 100온스밖에 없는데 화폐는 100온스 이상 더 찍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나 몇몇 유럽 애들이 의심을 합니다. 야, 너네 금 없지? 너네 금 있어? 금 있는 것만큼 화폐 찍은 거 맞아? 그랬더니 묵묵부답이죠. 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달러 너한테 줄 테니까 금으로 바꿔줘. 인출해줘. 라고 했더니 닉슨이 어떻게 했죠? 못 바꿔줘. 거부 선언을 합니다. 그게 시장이 퍼지면서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됐다? 미친 듯이 폭락을 했죠. 71년도 이전에 35달러당 1온스였던 금, 요 가치가 1000달러까지 갑니다. 35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30배가 떨어졌다는 거죠. 자, 그때 누가 구세주처럼 등장했냐? 2m 2cm, 항상 권총을 차고 다니던 우리 연준 의장, 폴 벌커가 취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방송하시는 분들, 많은 그 분석하시는 분들이 폴 벌커가 그 기준금리를 20% 이상, 20%까지 미친 듯이 올렸죠. 금리를 올려서 뭐를 잡았다고 생각하죠? 폴 벌커가? 폴 벌커가 기준금리를 20%까지 들어올린 이유가 이거를 잡기 위해 올렸대. 이게 뭐죠? 물가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았어. 1970년도. 유가가 미친 듯이 튀면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폴 벌커가 20%까지 금리를 올렸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부분만 맞고 틀린 얘기입니다. 사실은 폴 벌커가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던 이유는 뭐냐면 물가가 높은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게 뭐냐면 달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달러를 구하기 위해서예요. 그때 당시에 폴 벌커가 그 1979년도에 취임을 하고 나서 이 두 달 만에 한 번에 400bp를 올립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어마무시하죠. 400bp. 75bp 올려도 막 야, 어떻게 하니 뭐 하니 막 걱정하는데 400bp를 올립니다. 그때 당시 11.5%였던 게 15%까지 가요. 15.5%지. 그러면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연 20%대까지 계속해서 쭉쭉 올리죠. 그럼 폴 벌커는 어땠다? 물가를 잡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달러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왜? 닉슨이 거부 선언을 했어. 못 바꿔주겠대, 금으로. 달러 가치가 30배 가까이 떨어지니까 이거 달러 가치 올려야겠다. 폴 벌커가 등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미친 듯이 올라갔죠. 그때부터 미국의 강달러 시대가 개막을 합니다. 자, 기존에는 미국의 은행에 넣어놔봤자 뭐 한 10%, 11% 이자를 줬어. 어차피 미국 막 휘청휘청거리고 막 금으로 바꿔주지도 않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어차피 미국 은행에다 넣을 바에 금을 사자. 이런 주의였는데 기준금리가 20%까지 올라가니까 금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 있다? 있다, 없다? 금을 투자할 이유가 없어. 굳이.
그냥 미국 은행에다 그냥 예금만 해놓고 그냥 조금만 있어도 20% 이자를 준대. 굳이 금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미국 은행에 미친 듯이 예금이 들어왔고, 근데 좋은 것만 있진 않았죠. 그 당시 미국의 중소기업이 한 40% 정도가 도산을 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10개 중에 4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실업률도 10% 이상 육박을 했고, 그리고 그 폴 볼커르 연준의장 자리에 앉혔던 지미 카터 대통령도 사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선이 된 게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레이거노믹스라고, 레이건 플러스 이코노미, 우리 아베노믹스, 아베 플러스 이코노미, 그거 줄인 게 이제 그 레이거노믹스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1981년도부터 88년도까지 두 차례 이제 집행을 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정부의 지출을 어떻게 해요? 축소하고, 규제도 축소하고, 세금도 적게 걷고, 계속해서 그런 정책을 펼치면서 어떻게 했죠? 그 레이건 대통령이 2년 동안 집행하는 기간 동안 지출이 GDP 평균의 22.4,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우리 쌍둥이 적자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쌍둥이 적자. 무역수지 그리고 재정수지 둘 다 적자를 기록합니다. 왜? 소득세 감면으로 인해서. 재정적자 뒤집어졌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미국의 위기가 있었죠. 근데 그 미국의 위기를 다시 또 이렇게 지혜롭게 이겨냈어. 그때 당시에 미국과 라이벌이 누구였냐면 일본이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며 또 뭐 경제며 제조업이며 1등이었던 게 일본이었어요. 잘 나갔죠. 전 세계 시가총액 탑100 안에 드는 기업들이 거의 한 80개, 90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은 하도 막 그 쌍둥이 적자부터 시작해서 1970년대 막 전쟁도 힘들었고 미국은 일본한테 1990년도 되면은 따라잡힌다. 이런 분석들도 줄위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이 칼을 꺼내들죠. 1985년도 일본과 플라자 합의를 합니다. 플라자 백화점에서. 너네 엔화 가치 강세로 올려. 너네 강세로 올려. 그럼 이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내 나라 화폐의 가치를 강세로 올리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너네 화폐를 강세로 돌려. 그럼 처음 듣는 사람들은 야, 내 화폐 가치가 세죠? 좋은 거 아니야? 처음에는 좋죠. 일본인들이 전세계 다니면서 명품 사고 뭐 옷도 사고 이것저것 다 사고 해외에 있는 자산들 부동산들 싹 다 사죠. 반값에. 왜? 내 화폐 가치가 세니까. 근데 그게 칼날로 돌아옵니다. 칼날로 돌아오죠. 잘 나갔던 일본의 제조업이 어떻게 돼요? 수출업이? 미국보다 안 되죠. 당연히. 미국한테 밀리겠죠. 제조업부터 이런 반도체 이런 것들 싹 다 밀립니다. 그리고 물가는 또 어떻게 됐을까? 일본에서 물가를 또 안이하게 또 대처를 했었죠. 금리도 올리고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냅둡니다. 잘 사니까 좋지. 일본의 안과 밖이 뻥 터지죠. 1990년도 미국을 통해서 월가의 금융 습격을 통해서 일본 증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누가 또 대통령을 잡았냐면 빌 클린턴 대통령이라고 이분이 당선이 돼서 이제 뭐 욕 뒤집어지게 하지. 레이건이 뭐 어땠고 공화당이 어땠고 이러면서 대통령을 잡았는데 빌 클린턴 당시에는 이제 달러는 셌고 그리고 미국의 경기는 계속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누가 또 무너졌냐면 1997년도 우리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뭐가 터졌죠? 1997년도 1997년도 IMF 외환금융위기. 자, 1997 외환금융위기, IMF 위기 요거 딱 얘기 들으면은 야, 한국만 그때 무너졌잖아 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IMF는 그냥 우리한테 돈을 구제금융을 해준 거고 정확하게 따지면은 동아시아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으로 한국이 무너진 거고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1997년도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 7월달에 태국 금융위기 발생했죠. 바트와 미친듯이 폭락했습니다. 그때 숏을 베팅했던 게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지 소로스. 영란은행 무너뜨렸던 걔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분이.
그리고 또 뭐 이분 여기뿐만 아니라 뭐 인도네시아, 뭐 태국 얘네들이 가장 많이 타격을 입었고 또 홍콩, 북한,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몽골 동아시아권 국가들이 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피해를 입었고 그게 동아시아권에서만 무너지고 그게 힘들고 그게 딱 그 끝나면은 괜찮아. 근데 반드시 이게 어디로 간다? 도미노처럼? 반드시? 도미노처럼 다른 국가들한테 전이가 된다. 전이가. 제일 먼저 전이를 받았던 국가가 러시아. 그리고 모라토니움 선언이 있었죠. 러시아가 1998년도죠. 8월 달에 러시아 정부가 우리 디폴트 합니다. 디폴트 선언을 해요. 우리 항복할게요. 물론 이제 그때는 미국과의 막 뭐 항공 그 우주 경쟁도 있었고 군비 경쟁도 있었고 이것저것 경쟁들이 많았지만 동아시아 이런 금융 위기들이 1년 뒤에 러시아까지 쭉 갑니다. 1998년 1년 뒤 8월 달에 러시아 정부가 그 디폴트 선언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갔던 국가가 브라질입니다. 중남미까지 가는 거예요. 브라질 무너졌고 아르헨티나 무너졌고 얘네들은 둘 다 고정환율제를 그 썼었어요. 근데 그렇게 아시아가 무너지고 얘네들이 도미노 현상처럼 쭉 오는데 고정환율제가 될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질 통화 하락 미친듯이 떨어졌고 외환보유고 바닥나서 IMF가 구제금융 들어갔습니다. 브라질에.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 무너졌고. 자, 그러면 동아시아권 국가들 뭐 태국, 한국, 뭐 인도네시아 이런 애들 다 무너졌어. 그리고 나서 러시아 무너졌네. 그리고 나서 또 누구한테 가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미까지 무너졌어. 그 다음은 누굴까? 그 다음은 미국이죠. 물론 미국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1998년도 10월달, 우리 1997년도 아마 9월달에 IMF 터졌나요? 1년 뒤 미국이 그때 당시 금리를 미친듯이 올려놨었고 달러가 강세였을 때였습니다. 근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합니다. 미국도 신흥국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어땠냐면 지금과 굉장히 흡사했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고용시장도 괜찮았고 경제 성장률도 좋았습니다. 근데 러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한국, 동아시아권 국가들 무너지면서 나머지 있는 국가들이 금융위기를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죠. 인하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1970년도부터 지금까지 미국과 동아시아 이런 나머지 신흥 국가들 시나리오를 이제 배웠습니다. 역사를. 자, 우리가 이제 시장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지금 최근 들어서 미국의 지표들이 너무나도 좋아. 고용이며 뭐 그 실업률이며 지표들이 그냥 경기 침체는 아예 없어.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그 참여자들이 야 주식 롱이다 상승이다 상승에 베팅을 하고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걸로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금리를 인상할 걸로 생각을 하나요? 지금 시장만 봤을 때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 봤을 때 연준은 금리를 인상할 것 같나요? 아니면 인하할 것 같나요? 당연히 인상하겠죠. 지표가 이렇게 좋은데 고용지표도 안 무너졌고 물론 물가가 조금 하락하는 건 있지만 아직 의심스러워. 인상하겠죠. 인상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인상 한 차례 더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인하는 아직 멀었다는 건데 미국의 금리 인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는데 미국의 문제만으로 미국이 무너져서 미국의 리스크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다?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무슨 뜻이냐 코인 이슈야.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이렇게 높은 시점에서 동결한다는 뜻이냐? 아니죠.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이 있으면 언젠가는 인하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인하하는 이유가 미국 때문이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신흥국 때문이라면 자 작년에 코인 이슈가 스리랑카 디폴트 선언했죠. 원유가 없어서 디폴트를 선언했어. 그때 당시에 내년에 올해
올해 무너지는 국가들이 스리랑카 같은 국가들이 몇 개 더 나올 겁니다. 기억나시는 분 1번. 1년 전에 그거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 분 1번. 아마도 미국의 지표들이 너무 좋고 경기 침체가 없고 이런 좋은 지표들이 있다고 하면 연준에서는 더 이상 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금리 인하하기 힘듭니다. 힘들 겁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을 제외한 신흥국 국가들이 무너졌어. 다시 한번 달러 부족, 외환보유고 부족, 얘네들 부족으로 인해서 연쇄작용을 통해서 미국한테 때린다고 하면 그 시점이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그럼 코인이슈님, 다른 국가들이 아무리 힘들고 뭐 하더라도 미국은 강한데요? 센데요? 이번에 사태 봤죠? 이번에 유럽 은행들이 무너지니까 미국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들이 막 벌벌 떱니다. 왜? 유럽에 있는 상업은행들이 뭐를 제일 많이 투자했어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미국 채권, 미국 주식. 유럽의 은행들이 무너지면 미국 은행도 타격을 입는 겁니다. 상업용 부동산도 입는 거고. 모든 금융기관, 자산 투자 등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만 잘 살고 누구만 못 살고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1970년도부터 90년도까지 미국의 달러가 강세가 나왔을 때 미국은 혼자 잘 살았습니다. 왜? 달러가 강세니까 원유를 싸게 들여와. 그리고 우리가 원유 생산국이야. 물론 이제 셰일가스 이후로 그랬지만 시점은 틀리지만 그러면 미국은 달러 강세를 가져가면서 인플레이션을 다른 나라들한테 수출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강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미국은 잘 살 수밖에 없다. 경기 성장이 나온다. 근데 그때마다 다른 신흥국들은 어땠죠? 한국 1997년도 무너졌습니다. 태국 무너졌고 인도네시아, 홍콩, 말레이시아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 연도 1998년도 8월달 러시아 디폴트 모라토리엄 선언했죠. 그러고 나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무너졌습니다. 달러가 강세일 때는 어떻게 된다? 다른 나라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우리가 미국 경제가 좋고 미국 경기 침체 없고 고용지표며 이런 지표들이 너무 좋아서 야 이거 경기 침체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좋아하고 있다가 방관하고 있다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 코인이슈 영상 보면서 지금 가장 위험한 국가 몇 개 국가들 배웠었죠. 그 중에 한 개 누구 있죠? 상반기에 얘네만 하락했어. 자금이. 증시가 하락했고 자금이 이탈됐네. 얘네들 이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었죠. 한국, 중국이죠. 감사님 중국, 홍콩. 그렇죠. 미국을 제외한 신흥국들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물론 중국에 뭐 이런 경제적 이런 거라든가 뭐 이런 기초 체력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뭐 망한다, 무너진다 그러기는 곤란합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리스크가 돌아서 미국의 금리 인하를 시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존재한다.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강달러 정책이 끝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우리가 방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좋게만 생각해도 안 된다는 거. 항상 역사적으로 미국의 달러가 강세가 나왔을 때 전 세계 시장이 어땠다? 좋지 않았다. 미국의 지표들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그건 돌고 돌아서 금리 인하를 나올 수 있는 이런 3쿠션을 때릴 수 있다는 거.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정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가치를 알아차린 사람만이 앞으로 부를 이룰 수 있을 것. 코인 이슈 비트코인 딱 끝. 오늘 여기까지.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